하나, 둘, 셋, 넷. 저쪽이 맞나? 하나, 둘, 셋, 넷. 자, 목소리 들어가요. 주영, 주영.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이고, 지금 현장에는 동석이 혼자 있습니다. 반가워. 자, 보자. 아이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분자기도 하면서 우리가 막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뭐냐면은 그 어디 갔냐? 내가 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질소기체에 대한 얘기였죠. N2. 그리고 이제 그 N2에 대한 얘기 이제 초반 시그마 결합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파이 결합이었고, 그 파이 결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산소기체 그리고 비오 분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강 동영상까지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를 할 것이냐? 바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152페이지. 보자, 보자.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자, 몰레큘러 비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맨 처음에 수소기체 요거에 대해 썼었고요. N2 기체 요거에 대해 썼고, 그 다음에 O2 기체. 그 N2 기체, O2 기체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땐 그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의 구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본딩하고 파이 본딩 사이 에너지 주니까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묘한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BO 이원자 분자인데 서로 다른 원자가 이제 만나서 된 이원자 분자에 대한 분자기도 함수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게 바로 그림 13에 이게 되겠습니다. HF. HF. 좋아.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드릴 HF도 그 기존에 들릴 수 있는 설명보다는 좀 더 아주 독특하고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그 뭐냐면 플로라이드로 되어 있는 HF 분자에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보시면 뭐 이렇죠. 그래서 이 플로라이드에는 보시다시피 한 쌍, 두 쌍,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다음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에는 이런 식의 결합 전자쌍이 있네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분자기도 함수로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 것이냐.
자, 이거를 그래, 이 정도 하자. 오케이.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 보자. 일단 이렇게 쓸까 그냥? 그래, 이렇게 쓰자. 오케이. 자, 그림 13을 지금 한번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그림을 뭐 눈으로 보시고 그냥 이해해도 되는데 이 그림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꼭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통으로 통으로 외우시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요거 두 오비탈 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다면 MO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비탈은 AO라고 씁시다. 자, M은 몰리큘러 오비탈이고 AO는 뭐예요? 어토믹 오비탈, 원자기도 함수죠. 지금 그 원자기도 함수를 선형조합해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드니까 그 원자기도 함수들의 상대적인 상황이 중요한데 걔네들이 너무 멀면 이게 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게 뭔가가 만나서 그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여튼 만나야 변화가 되지. 근데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뭐 아무런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 얘기냐? 바로 요거.
자, 여기가 G축. 자, 이 G축이 핵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이 무게중심에는 수소의 원자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바로 수소의 원S 오비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원S 오비탈이 바로 수소의 그 최외각 전자의 그 원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바로 수소의 어타믹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아시겠지만은 플로라이드의 그 원자궤도 함수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도 최외각 오비탈만. 플로라이드의 최외각 그 오비탈이 ES하고 EP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를 표기를 한 겁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그 모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고요. 요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요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그 또 누가 있을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자, 바로 여기에 플로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로라이드의 2s 오비탈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수소의 1s 오비탈, 얘는 플로라이드의 2s 오비탈. 이런 상황.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수소의 2s 오비탈, 아니 플로라이드의 2s 오비탈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 녀석은 우선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핵 쪽으로 이 오비탈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1s 오비탈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로라이드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원자궤도 함수는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하면 그 오비탈은 매우 안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라이드의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에너지적으로 역시나 매우 안정합니다. 이게 지금 플로라이드의 E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자, 뭐 당연히 그냥 플로라이드의 ES 오비탈은 EPZ 오비탈보다 안정해요. 안정한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 그릴 때 뭐 1s2, 2s2, EP6 뭐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일수록 이쪽 왼쪽에 있을수록 더 안정한 거니까 당연히 EP보다는 ES가 더 안정하고 ES보다는 1S가 더 안정하다고. 그래서 지금 EP보다 ES가 더 안정하게 그린 건데 중요한 건 수소의 경우 1S 오비탈은 사실 플로라이드의 2P 오비탈보다 더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오비탈을 이렇게 쓰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하다라고 쓰는 거는 동일 원자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이 오비탈들에 대한 1대1 대응 이거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얘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 얘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이 플로라이드의 경우가 오히려 수소의 1s 오비탈보다 모든 오비탈들이 에너지가 더 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수소의 1s 오비탈은 상당히 꽤 불리하게 그리고 플로라이드의 어타믹 오비탈들은 꽤 안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 플로라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s 오비탈이 수소의 1s 오비탈보다도 크기가 더 작게 핵적으로 확 수축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의 원자핵과 플로라이드 원자핵 보이시죠? 이 사이의 영역인데 이 사이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상호작용하기 어렵다.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얘는 본딩도 아니고 뭐 다른 말로 써볼까요? 보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쇄 간섭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오비탈 사이, 원자 오비탈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를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엔타이 본딩에서 우리는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죠. 아이고 동석 고마워요. 우리 동석은 이 지적질도 잘하고. 동석 고마워요. 동석 최고. 나 동석 맞죠? 그래 동석 고마워. 물어봐야지. 주영아 잘 들려요? 안 끊기고 잘 들리죠? 동석이 평소에 지적질 잘해요? 대답하면 안 돼. 동석이 어때요? 학교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동석이 무서운 거 없다. 진짜. 동석이 여러분들 때려요? 무서워. 알았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아주 무섭다. 자, 보자. 네. 동석이 진짜. 하여튼 고마워요, 동석.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이제 본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보강이다, 본딩이다, 안정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알겠죠? 반면에 여기 이제 상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원자 오비탈 사이에 상쇄가 이루어졌을 경우 엔타이 본딩이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 또한 이제 불안정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불안정화가 만들어졌을 땐 노드 마디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강의 상호작용, 상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아예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뜻하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넌본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넌본딩. 우리말 번역은 비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비결합 오비탈은 자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원래의 어타믹 오비탈과 에너지가 동등해집니다. 요게 넌본딩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자, 보강이 되면 안정화가 되면서 분자궤도 함수가 원래 원자궤도 함수보다 안정해지죠. 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죠. 그 다음 상쇄가 되면 그 분자궤도 함수는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불리해지죠. 그래서 얘는 안정해지고 불리해지는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는 원래 원자궤도 함수랑 에너지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뭔가 에너지가 같아지게 표현되는 요거죠. 요게 지금 뭐냐면 바로 HF에서의 몰리큘라 오비탈스인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자 오비탈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알겠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자 우선 여기 설명은 다 썼어요? 설명은 지울게요. 에이 보시다시피 보강도 아니고 상쇄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넌본딩 에너지적 측면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 녀석을 또한 기하학적 관점에서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핵과 핵을 잇는 가성적인 축을 핵관축이라고 했죠. 그 핵관축에다가 계속 저번 시간부터 뭘 들이댄다고 했죠? 뭘 들이대고 있어요? 눈을 들이댄다고 했어요. 자, 눈을 들이댄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죠? 눈을 들이댄 다음에 바로 뱅글뱅글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적읍시다. 보강 간섭이 되려면 오비탈 사인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고요. 만약에 상쇄 간섭이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고 뭐 그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르건 같건 다르건 여기서 만나질 못하니까 보강도 아니고 상쇄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여기가 빨간색 고기경단이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 고기경단이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핵관축에 눈을 들이대고 뱅글뱅글 돌렸을 때 돌려도 어떻게 되죠?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돌려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완벽한 구고 얘가 완벽한 구라면 뭐 빨간 고기경단이건 파란색 빨간색 고기경단이건 관계없이 완벽한 구라면 회전시켰을 때 이미지상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시그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돌려도 불변이어서 이걸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시그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파이, 그다음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시그마 둘 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하고 파이는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 안정하냐 불안하냐하고 관계없이. 알겠죠? 그리고 뭐 원래 어타믹 오비탈하고 에너지가 같은지 이런 에너지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시그마라는 표현이다. 알겠죠? 거기에 여기다가 편의상 NB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NB. 자, 이 NB라는 말은 뭐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non bonding. 아시겠죠? 그것을 줄여서 NB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원자궤도 함수상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묘하게도 이 플로라이드의 ES 오비탈이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아 바로 그냥 non-bonding 오비탈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요. 동석 다 썼어요? 그래. 동석 그래도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네, 왜냐면 동석이마저 안 와주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허망해요. 어제 고마워요. 그래. 좋아. 동석 그 뭐야? 동석 그 뭐야? 아니야. 쉬는 시간에 얘기합시다. 자, 지우자. 지운다잉? 지운다. 지우자. 자, 그 다음 요거 했고요. 그 다음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색깔 구분을 해놓은 걸 보면 뭔가 누구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만다 이런 의미라는 건 이제 눈치를 챘을 거고. 그럼 여기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이고 빨간색이니까 아 뭔가 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1S 수소와 2PZ 플로라이드 사이의 상호작용. 요게 두 번째. 자, 요게 두 번째. 보이세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뭐냐? 우선 첫 번째 1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아야.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내려 그릴까? 하나, 둘. 자, 특별한 뭐 예외가 없다면 Z는 항상 핵간축. 자, 그래서 여기서 핵간축에 짜잔. 자, 이게 누구냐면 수소고요. 당연히 수소의 원S 오비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자, 얘는 플로라이드고요. 얘는 플로라이드의 2pZ 오비탈. 보이시오? 보이시오? 네. 그래서 수소의 1s와 플로라이드의 2pZ 이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상호작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머지 왁구도 한 번 더 틀을 그려 볼게요. 그래서 얘도 수소의 1s 오비탈이고요. 얘도 플로라이드의 2pZ 오비탈입니다. 자, 이때 뭐 아시다시피 수소는 지금 1s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가장 안정하게 들어 있을 수 있는데 1s 오비탈의 중요한 특징은 표면에 함수값의 부호가 똑같다고 했죠. 그럼 그 함수값의 부호가 만약 이렇게 이제 다 플러스다.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항상 플러스죠. 알겠죠? 내가 항상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쓰죠. 그래서 이 표면의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다 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2pZ 오비탈의 특징은 요 한쪽하고 그 다음 쪽 로브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이 플러스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항상 내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렇게 원자궤도 함수 사이에 선형조합을 하는 이런 오비탈 사이의 오버랩은 왜 이러느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를 제시할 뿐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제시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우의 수. 왜냐하면 수소는 표면의 함수값이 일정하고 얘는 양쪽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만날 확률, 같게 만날 확률. 알겠죠? 다른 경우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틀을 하나 더 그립시다. 자, 그러면 8 8 자, 동서크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눈치를 깠겠죠. 뭐 같은 부호끼리 만났다. 그럼 여기서 무슨 상호작용?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끼리 만났다. 그러면 자, 한쪽은 플러스 함수값인데 한쪽은 마이너스 함수값이고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게 더하기로 연결되는 게 바로 그 선형조합이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여기서는 함수값이 작아지는 상쇄간섭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함수값 분포가 원래 요 그 왁구 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본딩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요렇게. 보이시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핵하고 핵 사이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요만큼 지금 증가해서 내가 지금 그려진 거 보이세요? 그래서 핵하고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한 확률이 증가한다. 그 말이 뭐예요? 그 핵하고 핵이 결합돼서 진짜로 분자를 이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함수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함수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림 밀도로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뭐 변화 없이 마이너스로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떻게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중간 언쯤 영역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작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작아지다 못해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짜자자잔, 노드가 나타날 수도 있죠. 함수값을 발견할 확률이 0이 되는 영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보근간섭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 이걸 본딩이라 하고, 그래서 이때 결국 에너지적인 뭐가 나타납니까? 안정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엔타이 본딩에서는 노드가 만들어지면서 불안정화. 그러면서 이 노드는 하여튼 나타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이건 뭐 분자계도 함수가 원자계도 함수가 하는데 뭐가 됐건, 그럼 고전역학에서건 뭐가 됐건, 뭐 줄넘기 할 때 줄이 됐건, 하여튼 노드가 나타나면 무조건 불리한 거고 고에너지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두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상호작용이 이제 기하학적 특징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핵간축에 뭘 들이대라고요? 눈. 자, 그럼 눈앞에 놓고 이 핵간축을 어떻게 해? 돌려요. 뺑글뺑글 돌려요. 그럼 이때 자, 파라컨, 빨갛컨, 파라컨, 빨갛컨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돌려봤자 뭐 그렇게 크게 변하겠어요? 전혀 변하는 게 없겠어요. 돌려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를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거마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시그마 오비탈에다가 이 엔타이 본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떤 노테이션을 하나 더 써준다고 했어요. 이 위에다가 백설표의 의미는 바로 노드가 생겼다 혹은 엔타이 본딩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백설표를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안정해진 거고 얘는 불리해진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원래 원자 궤도 함수에 비해서. 그래서 원자 궤도 함수에 비해서 좀 더 불안하고 좀 더 안정하고 좀 더 불리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시그마 본딩인데 얘는 1s 오비탈보다도 안정하지만 여기에 있는 2pz 오비탈보다도 안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엔타이 본딩은 2s뿐 아니라 2pz를 통해서도 더 불리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표기가 된 것이다. 됐다. 좋아. 똥석 다 썼어요? 이해했죠? 그리고 뭐 이해고 자시고 간에 이제 할수록 되게 비슷비슷하죠. 뭐 루틴하죠. 그래서 이 HF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일반학 수준에서 얘기하는 분자기도 함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했던 H2, 그다음에 N2, 그다음에 O2, CO 그리고 HF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반학 수준에서 배우는 분자기도 함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찝을게요. 찝나? 에잇. 자. 으쌰. 에잇. 짜자자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 1SH와 2PX 플로라이드 사이의 상호작용.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보이죠?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나 뚜두두두. 자, 어떤 핵간축이 있고요. 자, 핵간축에 자, 1s 오비탈은 이런 이제 구형이고요. 좋아. 그래서 얘가 수소의 1s 오비탈이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2px는 G축이 아니라 X축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그 플로라이드의 X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플로라이드의 새로운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건 Y축이건 Z축이건 서로 수직이니까 뭐 그 관계를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X축으로 향해 있는 2px는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자, 조금 2px 오비탈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좀 큼직하게. 그럼 X축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2px잖아요. 얘를 조금 이제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짜잔. A가 안 이쁘다. 뭐 어쨌건 얘가 지금 누구라고요? 2px입니다. 얘가 지금 어쨌거나 플로라이드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s 오비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표면이 모두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죠. 보이죠? 자, 그런데 이 p 오비탈은 한쪽은 플러스지만 바로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는 영역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게 함수값이 더해지는 보강관섭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만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상쇄간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보강, 이게 상쇄, 이 목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경우 보강과 상쇄의 정도는
그 상쇄, 이 경우 보강과 상쇄는 그 크기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1s 오비탈은 완벽한 구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위쪽하고 아래쪽의 크기가 똑같죠. 부피와 어떤 그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되는 정도, 상쇄되는 정도는 똑같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런데 크기가 같고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므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딩도 아니고 엔타이 본딩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득이 되고 전체적으로 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득인데 여긴 실이야. 근데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뭐겠어요? 아, 얘를 넌본딩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넌본딩의 상호작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바로 원래의 어타믹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또한 어떤 상호작용이 된다? 넌본딩이 되는 거예요. 아까의 넌본딩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는 요 1S하고 요 2S하고 요 사이의 넌본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넌본딩은 그냥 아예 만나질 못해서 물리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넌본딩이었다면 지금 요 넌본딩은 만나긴 만나요. 충분히 거리상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강이 되고 산쇄가 되는 영역이 완전히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하지? 속어라고 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퉁쳐지는 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뭐냐면 알자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식의 넌본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뭐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뭐 기하학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하학적인 분석. 자, 그럼 얘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기 주겠습니다. 여기 주겠습니다. 지우자. 자, 역시나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고요? 눈을 들이대고요. 이 핵간축에 어떻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돌리면 어떻게 되죠? 매 순간 달라지죠. 그리고 360도마다 같아지겠네요. 자,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얘는 요런 핵간축에 여기에 빨간색 구가 하나 달려 있고 앞쪽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PX 오비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핵간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뭐 달라지잖아요. 어른어른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같아져요? 돌리면 달라지지만 돌린 다음 완전히 한 바퀴 돌려서 360도만큼 돌려버리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걸 파이라고 했었죠. 바로 앞선 강의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간축을 중심으로 돌린다는 이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돌렸을 때 이렇게 360도보다 같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도 아니고 상쇄도 아니라고 했죠. 그때 여기다가 뭐라고? NP 넌본딩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땐 사실 이 표현은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여기다가 X라고 쓸 수 있어요. 저 X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알겠죠? 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요 x는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요 경우 2px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 저런 식으로 아래 첨자로 x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본딩도 아니고 논본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의 어타믹 오비탈이랑 에너지가 동일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p 오비탈에는 2pz, 2px 뿐 아니라 2py도 있죠. 2pz는 아까 1s 오비탈이랑 본딩, 엔타이 본딩을 만들었고요. 2px는 지금 넘본딩이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2py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1sh와 2py 역시 서로 넘본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Y, Z축은 서로서로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수직이며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서로서로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X축이라면 이 주어져 있는 X축을 이렇게 바꾼 게 그게 바로 Y축의 2py 오비탈의 상호작용일 거라고요. 그럼 이쪽이 완전한 구니까 요런 식으로 넘본딩이 되건 요런 식으로 넘본딩이 되건 상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동일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파이 x 넘본딩과 파이 y 넘본딩은 또한 서로 축퇴 관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축퇴가 뭐였어요?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동등한 걸 축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과 2px가 넘본딩이 되는 거나 얘를 90도만큼 틀어서 이 구랑 넘본딩을 만드는 거나 상황이 다르겠어요? 완전히 똑같겠어요? 완전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2px로 만들어지는 넘본딩이나 2py로 만들어진 넘본딩이나 에너지적으로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축퇴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축퇴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동사? 축퇴가 영어로? 바로 디제너레이션. 이런 단어가 책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다.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쓸게요. A. 자, 네 번째는 바로 훈트룰과 파울리의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따라 뭐 하는 거죠? 훈트룰과 파울리, 베타울리 나왔다고 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자 배치. 자, 수소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전자는 총 몇 개예요? 눈에 보이는 전자가 총 8개이기 때문에 그 8개의 전자를 이 HF의 분자기도 함수에 쭈르륵 채우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뭐를 하나 따져볼 수 있느냐? BO. BO. 자, BO 우리말로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BO 기억이 안 나요? 또 우리 석동이 BO 자, BO 바로 본드 오더요.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 어떻게 구합니까? 본딩에 있는 전자와 엔타이 본딩에 있는 전자를 빼가지고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가 요거가 요거. 지금 여기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죠. 동사겠죠? 그래서 이때 이 결합 차수가 1인 것이 누구와 상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루이스 구조상 얘가 단일 결합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맨 처음 보시면은 여기 루이스 구조가 있죠. 여기에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에 단일 결합을 그려놨잖아요. 이 상황이 결합 차수를 구했을 때 1이 되는 거랑 딱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됐죠? 그렇다면 이때 자 봐요. 지금 요런 전자 혹은 요 전자쌍 혹은 요 전자쌍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그 직관적 의미는 뭘까요? 요 전자쌍 말고요. 요거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뭘까요? 어? 땜빵이요? 땜빵이라뇨? 아, 빈대 체온. 아, 네.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플로라이드에는 루이스 구조상 비공호 전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사실은 이 화학결합을 표현하는 분자기도 함수에서 넌본딩에 채워진 전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 본딩에 있는 전자가 이게 바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게 결합전자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넌본딩에 들어있는 이 전자들 있죠. 이 넌본딩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바로 이 플로라이드의 비공호 전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동석 알겠죠?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다 썼어요? 자, 그렇다면 외울게요. 에잇. 자, 퀴즈. 자, 수소 HF F의 이온화 에너지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자, 저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수소와 HF와 플로라이드 요 세 개에 대해서
누가 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동석 저번 강의 봤어요? 응? 내가 그거 뭐냐면은 저 인터넷에 넣어준 거. 왜 그랬을까? 다 봐야지. 어? 거기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온화 에너지 이 세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죠? 요 주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HF. 근거는? 감으로. 감. 폴시몬이요? 감. 냠냠냠 감. 자, 감.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떡하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 영어 표현으로 뭐예요? 영어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래서 줄여서 IE. 자, 얘는 기체 상태 물질에서 전자를 제거해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체 상태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거기서 전자 하나를 띄어가지고는 양이온을 만들었다. 이때 에너지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얘는 보시다시피 언제나 흡열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전자를 제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이 원래 그 물질하고 제거가 되면 이 전자는 이 물질이랑 더 이상 관계가 있어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이걸 제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기존의 그 물질이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온화를 했을 때 이 이온화가 된 양이온과 이 전자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어떻게 된다? 얼마나 멀어진다? 무한대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하고 전자를 무한대만큼 떨어뜨려 놓는다. 그때 에너지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이 무한대의 상황, 그게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짜잔, 여기가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있죠?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를 이온화한다. 그러면 이 전자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자를 요 무한대 에너지 준위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갭이 이게 바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플로라이드의 이온화 에너지는 뭐죠? 플로라이드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플로라이드의 최외곽 전자가 2p 오비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전자 하나를 이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요 정도에 해당하는 흡열 에너지가 플로라이드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HF에서는 어디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겠어요? 항상 이온화는 바로 이 전자는 항상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소의 최외곽 전자, 요게 플로라이드의 최외곽 전자면 HF 분자의 최외곽 전자는 어디겠어요? 바로 요 놈이겠지. 그럼 HF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HF의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 저 이온화 에너지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HF의 이온화 에너지, 플로라이드의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수소가 가장 작고요. 보시다시피 갭이 좁잖아요. 작고 여기에 있는 HF하고 F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넌본딩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원래 플로라이드의 EPX 오비탈이랑 에너지가 동등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나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알겠죠? 이런 식의 질문을 분자궤도 함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온화 에너지 하면 그냥 원자 상태의 이온화 에너지, 원자 상태의 이온화 에너지만 우리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중 플로라이드가 또 전기음성도도 크겠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 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난데없이 분자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분자궤도 함수에서의 해석을 하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동사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HF에 대한 내용이며 이 HF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다. 자, 그러면 한 1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도세요.